서신을 3번을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에는 접견하지 않겠다. 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는 아직 답변을 못 받았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첫 번째 편지에 예.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면 됐지. 왜 사람을 2번, 3번 물어보냐. 이 뜻이죠. 지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감히. 지난번에 박 전 대통령이 재산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예. 현금도 10억 원 넘게 신고를 했었고, 지난번에 집 팔고 이사 가면서도 한 30억 가량 차익도 생겼고, 그런 걸 누가 관리해 주냐는 궁금증은 되게 많은데, 그 부분을 알려지진 않고 있지만, 이제 가장 유력한 인물로 거론된 게 유영하 변호사고요. 무엇보다 근데 재판에 이제 관여도 못 해요. 처음에 사임해 놓고도 이제 변호사로서 특별면회를 했는데 구치소에서 막았죠. 사임기 그렇죠. 냈기 때문에 예. 특별면회 못 한다. 지금은 특별면회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5명의 국선 변호사밖에 없는데 누구누구죠? 한번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나온 분들이 어제 처음 공개를 했어요. 예. 이분들 혹시 미리 알려지면 또 본인들에게도 불리할까봐. 그래서 조용건 변호사, 남현우, 강철구, 김혜영, 박승길 이렇게 지금 5명이 선임이 됐는데요. 예. 앞에 조용건 변호사는 연세도 꽤 있죠. 예. 62이고 15기인데 어허. 변호사 생활을 31년을 하신 거고요. 예. 경력이 좀 특이하세요. 뭐냐면 환경부 공무원으로 한 10년가량을 생활을 하다가 오호. 다시 나와서 개업을 했다가 지금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국선전담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그 국선전담 사무실에 30명가량의 변호인 중에서 한 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공직을 겪어봤기 때문에 예. 이번 사건처럼 청와대 내의 공직과 관련된 분야도 알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연령대가 꽤 있기 때문에 정말 글자가 들어 온갖 사건들을 많이 접해봤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낮은 기수가 이제 39기 6년차 정도 변호사거든요. 예, 39기 예, 박승길 변호사님이네요. 네, 그 나이는 뭐 그렇고 43살. 근데 근데 이제 좀 늦게 그 사법고 시가 패스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편이죠. 예. 근데 5년, 6년 정도가요, 변호사로서는 가장 실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꽃 피울 때. 3년 정도를 수습 과정으로 보고 5년 정도가 가장 무르익었다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원의 판사들도 5년 정도 하고 나면 단독 판사를 자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력으로 놓고 보면 국선 전담이 예전에는 정말 예전에는 뭐 국선 변호사들은 별로 사건 제대로 안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저 국선 전담 사무실들은 특히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큰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도 국선 변호사들이 많이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예. 변호사 때문에 뭐 불이익이 있었다 그런 말 할 수는 없을 그럼 겁니다. 또 조윤관 변호사님이 입장도 밝혔어요. 예,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수사 기록과 종전 변호인들의 변론을 보고 최대한 이제 성실한 변론을 하겠다는 건데 이분들이요 어저께 이제 화면에 이제 잡혔어요. 이 조용건 변호사가. 근데 이게 갑자기 국선 변호인이 된 순간 그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국선 변호인이 된 순간 카메라가 그냥 이 변호사들한테 확 정말 주목을 받게 되니까 되게 처음에 어이없고 당황한 표정을 계속 지으시는 게 화면에 잡혔거든요. 그리고 이분 주장이 조금 더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수사 기록과 종전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을 흐트러지지 않는 변호면서 종전 변호인들이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종전 변호인들이 유영하 주로 한 건 변호사가? 정치 공세를 주로 그렇죠. 했죠. 그래서 변론 내용은 재판장은 없을 텐데. 선전선동의 장처럼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니까 이게 이제 사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선전선동의 연장에서 하겠다는 뜻으로 잘못 읽힐 수 있죠. 예, 근데 국선 변호인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변론 말은 이제 기존 변호인들이 말은 그렇게 선동적으로 했지만 그 변론 내용은 또 나름 그 법률적인 게 있을 테니 그 범위 내에서 하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요. 계속해서 증인신문을 오래 하느라고 시간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한 증인신문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재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다루겠다는 것을 변론 요지 형태로 정리를 해서 제출합니다. 그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후에 변호사들이 봤었을 때도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다투고 있었구나 라기 때문에 그 방향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 양 변호사님. 어느 정도 심리가 진행됐다고 봐야지 맞나요?
이거 사건으로 놓고 보면 예. 실 개수로 놓고 보면은 많이 안 끝났어요. 한 주요 과정 중에서 한 18개였잖아요. 예, 18개인데 그중에 법원이 정리하는 것은 16개 정도로 16개. 묶었고 예, 법률 위반은 5개 항목이었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뇌물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심리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것들 있죠. 뭐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든가 직권남용 같은 부분들 또 얼마 전에 이제 차은택 씨가 그 포레스코츠로부터 광고사 잠탈하고 그 광고 관련 전문 인원을 넣는 그런 과정에도 관여를 했더라 공범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박 전 대통령이 남아 있는데 제가 그 재판이 끝났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뇌물에 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고요. 가장 큰 게 뇌물죄이기 때문에 끝났고. 삼성과 최순실, 네. 박근혜 대통령 네. 삼각골이. 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비교적 작은 혐의들은 이미 다른 재판들에서부터 싹 결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혐의 자체로는 10개가 넘게 남아있지만 심리를 하기로는 그렇게까지 많은 게 남아있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굳이 정량평가를 하면은 정량평가를 하면 30, 40%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될까요? 30, 40% 예. 정도. 그리고 이제 양으로. 그거는 중요한 쟁점은 다 피해간 거기 때문에 시간만 좀 지나면 정리가 될 거로 보입니다. 수순을 그대로 밟아가면 예. 되고 또 아까 이제 정치쟁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변호인들의 전략 중에 하나는 그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인물은 모두 불러서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겠다였는데 아하.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국선 벌써 변호인들은. 재판이 오르기 때문에. 예. 근데 좀 황당할 것 같아요. 국선 변호인들이. 왜냐하면 보통 변호는 피고를 변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피고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야 변호를 하잖아요. 이제 못 만나잖아요. 네, 안 근데 만나려고. 안 만나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류만 보고 또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지만 피고가 앉을 책상을 변호하면 되겠죠, 이제. 근데 책상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은 또 견해 같으신가요? 오늘 또 새로운 법을 자꾸 저를 공부를 많이 하게 만드시는데. 근데 그거는요, 예. 그것도 역시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뭐라고 할지 몰라도 별로 그게 크게 나용이 요용이 안 될 것 같은 게 기존에도요, 많이들 접하셨다시피 변호인 선임은 됐어도 만날 수 있는 건 유영하 변호사밖에 맞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의 의사가 뭐였는지도 확인도 못하고 거의 유영하 변호사가 끌고 가는 대로 근데 갔거든요. 왜 그 변호사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예. 기자 생활도 오래 하셨고. 기자와 변호사의 감을 좀 합하면 뭔가 답이 나올거든. 왜 그랬어요? 도대체. 기본적으로 본인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말을 그대로 따라준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변론의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변호사가 봤었을 때 유불리를 따져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자. 이거는 다투고 이거는 인정하십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맞아. 라는 걸 가장 충실하게 이행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면 족하다고 봐요. 이런 경우가 없죠. 아예 재판하다 보면. 그렇죠. 이런 경우는 변호사 사임하죠. 그리고 그거는 변호사가 아니죠, 역할이. 그렇죠, 사실은. 그냥, 집사. 아니, 대변인. 아, 대변인. 정확한 네, 정치 대변인. 대변인, 정치 대변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생활도 다 도와주고. 네. 그 변호사가 원래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신경 관리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변호사한테 다 털어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어떤 사건이 터진 피고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객관화시켜서 변호하는 건데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전달하라는 거니까 좀 자괴감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변호사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아는 사람, 가까운 친구 이런 경우는 웬만해서는 실제로 사건이 터져도 잘 안 맡으려고 해요. 왜냐면 동조가 돼서 예. 꼭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가깝다 보면 이 사람 말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가 좋게 이어지지 않아서. 근데 유영하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변호 업무보다 정치에 주로 매진을 그렇죠. 해오신 예. 분이라 처음 형사 변호인으로 지난해 탄핵 이전에 선임됐을 때부터 저거 잘못된 방향이라는 얘기를 변호사들은 다 했거든요. 검사 출신이죠, 유영하 변호사. 검사 출신이- 짧게 했잖아요, 검사를. 예, 검사 출신이었고 뭔가 약간 부적절한 걸로 징계를 받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치 정치를 활동을 했는데 했었고 국가인권위원도 예, 했어요. 국가인권위원이 당선된 것은 이제 박 전 대통령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구까지 찾아다니면서 박 전 두 대통령이 번이나. 두 번이나 그게 예전에 새누리당에서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유영하 변호사 말고 국가인권위원회. 그런데도 당선이 안 되니까 국가인권위원회를 위원으로 시켜서 그 유영하 변호사가 3번인가 떨어졌죠, 국회의원에. 네. 재밌는 게요. 재밌는 게 재판부가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분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거 재판부는 좌우를 다 쳐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법리적
판단만 하겠다. 네. 근데 불리할 수 있다. 이런데도 뭐 불리하든 말든 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재판부의 마음과 박근혜 전 대통령 마음이 이제 완전히 셈법이 다른 겁니다. 재판부는 저는 뭐 이제 오늘 또 걸석 재판을 하게 되면 진행을 할지 아니면 소환 명령을 할지 이것도 또 재판부는 가능하면 판결 이후에 나올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안 나가면서 또 정치적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은 이상하게 재판부와 맞서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게 처음에는 언론하고 맞서고, 그 다음에는 국민과 맞서고, 그 다음엔 촛불과 맞서고, 그 다음에는 진박을 제외한 나머지와 맞서다가 이제 특검하고도 맞서고 검찰하고도 맞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부하고 네, 이제는 재판부하고 이 기대결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운명과 그렇게 맞설 것 보입니다. 같아요. 네, 운명과 맞선다는 표현 너무 문학적이어가지고 잠시 무섭잖아요. 심쿵했습니다.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해에는 사실 변호사들이 많이 이제 법조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인데 수사도 다 거부하고 헌법재판소도 안 나오고 이러면 헌법 질서를 다 부정한 건데. 그래서 이제 탄핵까지 사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도 그 부분도 적시가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보여서 그래서 걱정을 한 게 국민들이 이런 좋지 않은 모습에 악영향을 받을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국민들도 뭐 알전히 지지하는 그런가 분들도 보다. 있지만 이제는 전혀 아유 저거는 저래서는 저게 안 좋은 거라는 이제 국민도 그 설명을 해버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조윤건 변호사, 국선 변호사죠. 예. 접견하겠다. 예. 서신을 3번을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에는 접견하지 않겠다. 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는 아직 답변을 못 받았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첫 번째 편지에 예.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면 됐지 왜 사람을 두 번, 세 번 물어보냐 이 뜻이죠. 지금 박 전 대통령 같은 당연하죠. 경우에는 감히. 지난번에 면회할 때도 본인 예. 지금 면회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일반 면회. 예. 그때도 딱 구치소에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나 안 만나겠다. 허가해 준 사람 몇 명은. 자기 또 동생조차도 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어디 지금 국선 변호사가 갑자기 와가지고 감히. 두 번, 세 번씩 연락을 취하느냐 이거죠. 뭐. 감히 내가 지시 내린 것을 거부하고 또 보내 이거죠. 굉장히 오늘 성대모사가 성대모사가 아니 뭐 뭔가 깜짝 좀- 놀랐어요. 그래요? 네. 비슷한 느낌이 순간 들어서 빙이 그분이 오신 줄 알고. 아, 네. 그분 거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궐, 걸석 재판, 예. 걸석 재판, 이 실질적으로 이 재판 과정에 미치는 영향. 저는 솔직히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이제 이미 어제- 많이 진행이 됐기 이미 때문에. 많이 진행이 됐고 예. 가장 중요한 쟁점이 진행이 됐고요. 예. 또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째, 뇌물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실 삼성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실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유죄를 내릴 때 들어왔던 이른바 수동적 뇌물 공여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전에 대법원에서 법리가 없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 재판에서 다퉈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서 만약에 뭐 이재용 부회장이 유리하게 나오면 박 전 대통령에 고스란히 유리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의 상당 부분은 옆에 누가 앉아있죠? 최순실 씨가 나란히 앉아있어요. 박 전 대통령 안 나와도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가 그 재판을 고스란히 받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 거기에 대해서 반론권이 다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게 법원에서. 법원에서 비록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얘기는 못 들어도 같이 죄를 범했다고 보고 있는 최순실 씨의 말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야 내가 나갔으면은 딴 얘기했었을 텐데 그럼 유리에게 그게 불리하게 됐다? 방어권 포기한 거 아니에요? 포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어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불리하진 나왔다. 않다.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예. 그리고 국선 변호인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중앙지법 이번에 국선 전담 사무실에 30명 있어요, 불과. 예. 형사사건요, 1년에 5,500건가량 됩니다. 서울중앙에서 처리하는 거. 그 중에서도 한 3분의 1 절반가량을 국선이 처리를 할 정도예요. 아, 그렇죠. 변호사 선임 못하는 사람들도 못한 분들은, 많으니까. 물론,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잖아요. 이제 뭐 비싼, 예. 양 변호사님도 비싸죠. 갑자기 오늘 이상한 걸로 자꾸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책상 변호해 보셨어요? 대한민국에서 아직 물건에 대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영미권에서는
책상은 인정했어요? 아니고 동물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연에 대해서. 아, 인디안법에서는 모든 걸 다 변호해요. 아, 있죠. 하여튼, 예, 말씀드리면, 이제 그분들, 어디까지 아니, 할지 그러니까 형사관계 재판이 많고 변호사는 5,500건이고 선임 30명밖에 없는데 그 5,500건 중에 3분의 1을 국선 변호사가 하는데 3분의 1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거 잘못되면 딱 교정해 주잖아요. 죄송합니다. 26%쯤. 네. 하여튼 그런 거 그분들이 늘 하고 있는 분들의 6분의 1을 빼온 거잖아요. 그만큼 5명이라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인원을 예. 뺐다라는 거죠. 예. 근데요, 한 달에 5, 60건씩 처리하는 사람들인데 1인당. 그럼요. 그걸 다 빼서 지금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변호사를 선임 안 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일반 형사범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해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어권을 포기한 것은 방어할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방어할 내용이 없어서. 네. 그리고 어차피 뭐 정치 투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네. 방향을 결정해 놓고 있으니까 굳이 뭐 재판을 받으면서 복잡한데. 네. 네,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그 발가락도 아프고 그런데 뭐 재판을 받냐. 그러니까 어쨌든 뭐 변론 말은 이제 기존 변호인들이 말은 그렇게 선동적으로 했지만 그 변론 내용은 또 나름 그 법률적인 게 있을 테니 그 범위 내에서 하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요. 계속해서 증인신문을 오래 하느라고 시간이 길어졌지 예. 않습니까? 한 증인신문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재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다루겠다는 것을 변론 요지 형태로 정리를 해서 제출합니다. 그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후에 변호사들이 봤었을 때도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다투고 있었구나라기 때문에 그 방향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 양 변호사님. 예. 어느 정도 심리가 진행됐다고 봐야지 맞나요? 이거 사건으로 놓고 보면 예. 실 개수로 놓고 보면은 많이 안 끝났어요. 한 주요 과정 중에서 한 18개였잖아요. 예, 18개인데 그중에 법원이 정리하는 것은 16개 정도를 16개. 묶었고 예, 법률 위반은 5개 항목이었고. 예, 예. 근데 이제 중요한 뇌물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심리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것들 있죠. 뭐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든가 직권남용 같은 부분들 또 얼마 전에 이제 차은택 씨가 차의사 생활을 31년을 하신 거고요. 예. 경력이 좀 특이하세요. 뭐냐면 환경부 공무원으로 한 10년 가량을 생활을 하다가 오호. 다시 나와서 개업을 했다가 지금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국선전담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그 국선전담 사무실에 30명 가량의 변호인 중에서 한 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공직을 겪어봤기 때문에 예. 이번 사건처럼 청와대 내에 공직과 관련된 분야도 알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연령대가 꽤 있기 때문에 정말 글자가 들어 온갖 사건들을 많이 접해봤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낮은 기수가 이제 39기 6년 차 정도 변호사거든요. 예, 39기 예, 박승길 변호사님이네요. 네, 그 나이는 뭐 그렇고 43살. 근데 근데 이제 좀 늦게 그 사법고 시가 패스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편이죠. 예. 근데 5년, 6년 정도가요, 변호사로서는 가장 실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꽃피울 때. 3년 정도를 수습 과정으로 보고 5년 정도가 가장 무르익었다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원의 판사들도 5년 정도 하고 나면 단독 판사를 자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력으로 놓고 보면 국선 전담이 예전에는 정말 예전에는 뭐 국선 변호사들은 별로 사건 제대로 안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저 국선 전담 사무실들은 특히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큰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도 국선 변호사들이 많이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예. 변호사 때문에 뭐 불이익이 있었다 그런 말 할 수는 없을 그럼 겁니다. 또 조윤관 변호사님이 입장도 밝혔어요. 예,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수사 기록과 종전 변호인들의 변론을 보고 최대한 이제 성실한 변론을 하겠다는 건데 이분들이요 어저께 이제 화면에 이제 잡혔어요 이 조영건 변호사가. 근데 이게 갑자기 국선 변호인이 된 순간 그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국선 변호인이 된 순간 카메라가 그냥 이 변호사들한테 확 정말 주목을 받게 되니까 되게 처음에 어이없고 당황한 표정을 계속 지으시는 게 화면에 잡혔거든요. 그리고 이분 주장이 조금 더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수사 기록과 종전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을 흐트러지지 않는 배우면서 종전 변호인들이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나요? 종전 변호인들이 유영한 주로 한 건 변호사가? 정치 공세를 주로 그렇죠. 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은 없을 텐데. 예, 선전선동의 장처럼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니까 이게 이제 사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선전선동의 연장에서 하겠다는 아유, 뜻으로 잘못 읽힐 수 있죠. 예, 근데 국선 변호인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죠. 선택 씨가 그 포레스코츠로부터 광고사 잠탈하고 그 광고 관련 전문 인원을 넣는 그런 과정에도 관여를 했더라 공범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박 전 대통령 남아 있는데 제가 그 재판이 끝났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뇌물에 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고요. 가장 큰 게 뇌물죄이기 때문에 삼성과 최순실, 네. 박근혜 대통령 네. 삼각골이. 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비교적 작은 혐의들은 이미 다른 재판들에서부터 싹 결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혐의 자체로는 10개가 넘게 남아있지만 심리를 하기로는 그렇게까지 많은 게 남아있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굳이 정량평가를 하면은 정량평가를 하면 30, 40%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될까요? 30, 40% 네. 정도. 그리고 이제 양으로. 그거는 중요한 쟁점은 다 피해간 거기 때문에 시간만 좀 지나면 정리가 될 거로 보입니다. 수순을 그대로 밟아가면 예. 되고 또 아까 이제 정치 쟁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변호인들의 전략 중에 하나는 그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인물은 모두 불러서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겠다였는데 아하.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국선 벌써 변호인들은. 재판이 오르기 때문에. 근데 좀 황당할 것 같아요. 국선 변호인들이. 왜냐하면 보통 변호는 피고를 변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피고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야 변호를 하잖아요. 이제 서신을 3번을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에는 접견하지 않겠다. 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는 아직 답변을 못 받았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첫 번째 편지에 예.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면 됐지. 왜 사람을 2번, 3번 물어보냐. 이 뜻이죠. 지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죠. 감히. 지난번에 박 전 대통령이 재산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예. 현금도 10억 원 넘게 신고를 했었고 지난번에 집하고 이사 가면서도 한 30억가량 차익도 생겼고 그런 걸 누가 관리해 주냐는 궁금증은 되게 많은데 그 부분은 알려지진 않고 있지만 이제 가장 유력한 인물로 거론된 게 유영하 변호사고요. 무엇보다 근데 재판에 이제 관여도 못해요. 처음에 사임해놓고도 이제 변호사로서 특별면회를 했는데 구치소에서 막았죠. 사임기를 그렇죠. 했기 때문에 예. 특별면회 못한다. 지금은 특별면회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5명의 국선 변호사밖에 없는데 누구죠? 한번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나온 분들이 어제 처음 공개를 했어요. 예. 이분들 혹시 미리 알려지면 또 본인들에게도 불리할까봐 그래서 조용건 변호사, 남현우, 강철구, 김혜영, 박승길 이렇게 지금 5명이 선임이 됐는데요. 예. 앞에 조용건 변호사는 연세도 꽤 있죠. 예. 62이고 15기인데 어허. 변호